지금 여기가 이제 개최지인 네, 개최 거죠? 후보지죠. 600헥타르 정도 이번에 됩니다. 선정된. 네, 다 황량하고 펜스가 쳐져 있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죠. 머니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저 나라는 저 정도 지갑을 열 만큼 이번 엑스포의 진심이었는데 한국은 뭐랬냐? 우리가 사우디 부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총 GDP 기준으로 한국이 사우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지갑을 열었냐?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브랜드 자체가 잘 잡혀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근데 리야드에서 하는 건 얘기가 다르겠죠. 이슬람 국가, 폐쇄적인 국가, 종교 국가라는 이미지 한 번에 벗을 수 있는 브랜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의지의 문제다. 이런 국제 행사는 왕정이나 권위주의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잼버리 사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게 유치한 정권과 이걸 실시한 정권이 다르거든요. 노력하는 사람과 빛나는 사람이 다른데 부산 유치했다고 해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거고 여당도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부산시장이 누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는 뻔하거든요. 지금 하신 분이 그때도 하고 있을 겁니다. 크레센트 컨설팅의 유태양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동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또 활동 중이신데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입국했습니다. 엑스포 관련돼서 가신 건가요?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마침 리야드에 엑스포 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맵에도 나오지만 여기가 지금 킹칼리드 국제공항 근처인데 공항에서 바로 옆이에요. 600헥타르 정도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한 1.5배 정도 사이즈인데 사실은 들어가려다가 현지에서 아직 거의 다 공사장이라 요원들한테 많이 제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파트너님께서 직접 찍으신 영상이죠? 카림이라고 공유 차량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몇 장 찍었는데 다 황량하고 펜스가 쳐져 있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개최지. 네, 개최 후보지죠. 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네, 리야드 북부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직접. 그리고 내려서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찍어오신 저곳에서 이제 엑스포가 열린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쭉 보신 소감 그리고 현지 반응 이런 것들 좀 생생하게 전해주시죠. 일단 현지 반응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우디 사람들 지금 되게 기뻐하고요. 그렇죠. 두 가지로 조금 여론이 나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도 첫 번째로는 좀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진짜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것들. 근데 1030 세대 출신으로 1030처럼 좀 젊은 세대들은 사우디가 좀 인구 구조가 특이한 게 25세 이하가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엄청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특히 왕정을 중심한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 반응은 물론 당연히 기쁘지만 세대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럴 줄 알았다. 좀 자신감도 원래 있었다면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인 거죠. 사우디가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이벤트들 지금 예정된 게 많잖아요. 네. 2030년 전후로 대부분의 이벤트가 예정된 게 우선 국제 행사만 놓고 보더라도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네옴시티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 이번에 엑스포 부지가 선정됐죠. 2034년 하계 아시안 게임도 리야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2034년 월드컵도 사우디가 사실상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앞서서 보여주신 직접 찍어오신 그걸 보면 리야드 아직 아무것도 없구나. 황량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2030이니까 좀 시간이 있죠. 저희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고 기대도 되는데 여기가 선정된 이유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말 준비를 잘했고 그다음에 왕가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 국민들의 의지가 투철했다. 그래서 이번 최종 PT 때 사실은 두 가지 카드를 사우디가 내밀었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뻔한 이야기들이니까 일단은 아랍 왕가가 최근에 한 2010년대 넘어서 국제 행사 유치하고 PT 할 때마다 쓰는 비밀병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공주님. 공주님? 네, 이번에도 PT 보시면 PT 주요 연사 중에 한 분이 왕가의 공주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사우디라든지 이런 또 두바이도 이런 카드를 썼었거든요. 바로 직전 엑스포 2021년 두바이 엑스포도
공주님이 직접 PT를 하셨었어요. 이게 그 왜 당시. 비밀병기인가요? 왜 비밀병기냐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들한테는, 자국 국민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우리 왕가 리더십이 공주조차도 프론트에서 뛰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라는 이미지, 더 나아가서 왕정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역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라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약간 뭐 종교 그리고 폐쇄적이다. 그렇죠. 뭔가 이런 느낌. 그런 네. 것들 또 가부장적. 여자들은 왠지 히잡 쓰고 못 나갈 것 같고, 바로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우리는 공주가 직접 PT를 진행할 만큼 여성의 인권도 대외 이미지에 비해서 높고 글로벌화된 국가다라는 이런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던 거죠. 이 공주 카드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아랍 왕정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고요. 두 번째 카드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스포츠 스타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번에 상당히 길게 홍보 동영상에 나왔거든요. 근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야 뭐 불편한 부분이 이거지 않지만 이분이 일으킨 게 네네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보면 연사진이라든지 PT 홍보 대사들 보면 다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엑스포라는 행사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한국에서 열린다 치더라도 글로벌 축제여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글로벌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근데 이분도 본질적으로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바꿔서 얘기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도 아니지만 해외 유명 셀럽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착해서 지금 알나스르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홍보대사도 맡고 이 사회 안에 잘 어울려간다. 사우디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 원리주의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제 개방화된 하나의 글로벌 시티가 되어가고 있다, 리야드가. 이런 이미지를 던지는데 최적의 앰베서더를 찾은 거 아닌가. 일단 PT만 놓고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돋보였습니다. 전략 자체도 주요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왕가의 진정성이 이제 돋보였다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로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우리는 오일머니를 통한 로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연일 보도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그랬고, 모든 국제적인 컨벤션 열을 때는 정도와 방향성이지 다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요. 뭐 물론 표를 대놓고 돈으로 매수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우디가 이번에 ODA라든지 인프라 투자 카드를 크게 뽑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머니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저 나라는 저 정도 지갑을 열 만큼 이번 엑스포의 진심이었는데 한국은 뭘 했냐, 로마는 뭐 했냐, 역으로 이런 반문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우디 부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총 GDP 기준으로 한국이 사우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지갑을 열었냐, 로비, 외교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참여였습니다. 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는 좀 아쉽게 됐고, 리야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이런 좋은 얘기를, 뭐가 주요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지만, 어쨌든 꽤 표차도 컸고, 네. 그래서 특징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이유, 또 현지에서 느끼신 이유를 지금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사우디 정부의 엑스포 개최 공약 특징을 또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 3가지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우디 정부에 일단은 이 엑스포를 왜 하느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까 국제 행사 4-5개가 몰려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2029년 아시안게임, 2034년 아시안게임, 2034년 월드컵, 그리고 이번에 유치한 2030 엑스포까지. 웬만하면 이제 다 몇 년간 사우디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 숫자가 네. 2032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젊은 나라예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1932년에 만들어진 나라라 2032년이면 딱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 전으로 네옴시티 1차 항공까지 2030년 정도로 이게 알고 있는데, 좌우로 포진해놓고 건국 100주년 행사 펑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싶은데, 그럼 이 축포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지금 왕이신 킹 살만 국왕께서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35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88, 89 요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나온 지 한 4, 5년이 됐기 때문에 항상 다들 모두 지금 예측하는 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세자자를 띠는 날이 머지않았다. 짧으면 1, 2년, 길어도 10년 내로는 뗄 거다. 그럼 뭐 아랍 왕족들이 자신들이, 특히 왕세자들이 이런 것들, 왕위를 승계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꼭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국제 행사를 자기 손으로 네네. 유치를 해요. 바로 두바이 엑스포 유치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0년, 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유치 자체는 왕가가 모두 힘합쳐서 국민들이 합쳐서 했지만,
유치 확정된 날 뭘 했냐면 함단 왕세자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두바이의 자랑 버즈 칼리파에 올라가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또 그 전에 수레바퀴를 돌려보면 지금 카타르 국왕이신 타밈 알사니 그 당시 왕세자였는데 뭐 하셨냐면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나가서 계단을 수직으로 된 계단을 말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봉송하는 묘기를 보여주셨어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랍 왕족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꼭 한두 개는 가져가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왕이 되는 시점에 지금 4개에서 5개 정도를 맞춰놨다. 너무도 좋은 꽃놀이패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엮어가려는 게 미래의 사우디를 만들어갈 구상 비전 2030이라는 또 경제개발 플랜이랑 그렇죠. 절묘하게 엮여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내세운 구호도 3가지거든요. 미래를 위한 준비, 그다음에 클라이맥 체인지, 기후변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3가지 구호를 내세웠는데 특히 이 2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맥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우디가 주장하는 탈석유 경제, 이 탈석유 경제를 지금 테스트해보는 곳이 네옴시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 구호가 전 세계인들한테 좀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절묘하네요. 네. 2032년이 100주년인데 2030을 목표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 왕위 계승이라든지 탈석유 경제 이 목표, 뭐 네옴시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우디가 진짜 사활을 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도 직접 찍어오신 그 아직은 좀 황폐하다라고 할까요? 좀 황량하다고 할까요? 그 리야드 어떤 곳인가요? 일단 리야드라는 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안 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을 뜯어보면 이게 좀 국가 이름이 재밌어요. 사우드 가문, 그러니까 왕족의 성이 알 사우드입니다.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우드 가문은 어디를 기점으로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리야드 외곽 서쪽에 디리아라는 지금 그 유네스코 지정받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리야드, 이렇게 2도시를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사우디에 지금 왕족들이 기거하던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시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2014년, 15년까지 아랍 도시 중에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아랍 도시 중에 제일 재미없다는 평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까지만 해도 종교적 엄숙주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우디 국왕의 정식 명칭이 국왕 뒤에 메카와 메디나, 이슬람 성지 2곳의 수호자란 명칭이 붙을 만큼 종교색이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극히 최근까지도 이 도시는 참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내에서는 상업용 영화관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그게 2018년에 빈 살만 왕세자가 규제를 풀면서 상업용 영화관도 이제 허용이 됐고 테마파크들을 여러 군데 지었는데, 또 재밌는 게 가장 지금 사우디 리야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테마파크가 블루바드 시티 그리고 블루바드 월드라는 곳이거든요. 뭐 하는데요? 여기 테마파크 플러스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블루바드 시티에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 호날두 전용 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기념 LED 초대형 전광판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LED가 있습니다. 뭐 세계 여러 가지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갔잖아요. 네. 뭐 여러 면에서 활용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엑스포 홍보 대사 쓴 것만으로도 이미 본전은 많이 거의 회수했다. 네, 리야드가 그런 곳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 빈살만 왕세자가 이 한 나라에 뭐랄까요 주는 변화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1030 세대들 그 변화를 직접 겪고 수혜를 받고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가 절대적이고요. 다만 고연령층에서는 조금 시각이 갈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슬람 엄숙주의 분위기 안에 있던 국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건 종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같이 원래 종교적 엄숙주의가 그렇게 강하던 나라는 아니고 1979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카 대포위라 그러는데 약간 원리주의자들이 폭동 비슷한 걸 메카에서 일으키면서 이걸 강제로 유혈 진압을 하면 사상자가 몇백 명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 직후에 사우디 정부가 느낀 게 우리나라 내에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많구나. 그러면서 친서방 물을 좀 빼야겠다.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운동을 하면서 상업 영화관이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폐쇄적인 사우디로 1979년부터 빠르게 돌아섰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롤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주의자들 시각에서는 이게 사실 예쁘게 보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년층은 빈살만 왕세자의 주된 지지 계층이고 앞으로도 이 계층은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지금 개혁운동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 뭐 가본 적이 없는 나라긴 합니다만 생생하게 전해주시니까 분위기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2030 리야드 엑스포죠. 네, 기대하고 있는 측면과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측면 이런 게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조금 순번산으로 참 재밌는 게 네. 3번 다 아시아에서 합니다. 이번 엑스포가. 그러게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우리가 좀 봤었는데 네. 아시아네요, 다. 왜냐면 두바이에서 했고 이제 오사카 긴키에서 다시 리야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이번 기회가 나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부산에서 한 것만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리야드 외곽 개발 사업들 심지어 지금 올해 리야드에 지하철이 드디어 개통되거든요. 올해 말 내년 초 상당 부분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한국 기업들이 이미 했고 계속해서 수주 경쟁 펼치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도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원팀 코리아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주 전쟁 벌이고 있는데 차라리 타겟이 명확해졌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기 열리는 시장의 규모가 좀 더 컸다. 세 번째는 2030년에 그럼 엑스포라든지 이런 월드컵 같은 행사가 국제 외교 더 나아가서 경제적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미리 선별해 놓고 사우디 정부랑 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아랍 쪽에서 이 국가 수주 사업이 상당히 정부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수주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히 비용과 기술력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들 최근에 아랍에서 많은 것들 수주 싹쓸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대1로 빅딜 카드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으로 발자취를 남기려면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나? 기업은 뭘 해야 되나? 단순히 우리 기업이 기술력이 좋습니다. 조금 더 쌉니다. 더 빨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고 어떤 카드를 내세워야 이게 딜이 가능할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제 2030 부산 엑스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경제인들도 많이 가서 활동을 펼쳤고 이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연장선상으로 확실히 타겟이 좀 명확해졌고 기업들에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엑스포에 그러면 경제 효과를 볼게요.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런 국제적인 빅 이벤트를 할 때 예전처럼의 그런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엑스포는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바로 직전 엑스포를 돌아가 보면 두바이 엑스포는 네. 사실은 비용만 놓고 보면 손해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3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투자 부분이 40조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두바이 엑스포 이후에 두바이가 어떻게 됐나라고 보면은 우리가 두바이에 대해서 그동안 품고 있던 생각은 돈 많은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 뭐 순금 커피 마시는 도시 이런 되게 피상적인 이해에서 저기는 글로벌 도시가 됐구나. 그리고 현지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경기 지표를 보면 엑스포 이후에 급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 엑스포는 2021년 초에 치러졌거든요. 원래 2020년에 치러져야 될 엑스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게 두바이 정부가 그 당시에 비자 요건도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방역 조치도 완화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서 방역을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규제도 빨리 풀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유수인재들이 여기 와서 방문할 수 있게 우리가 국가 문을 열어놓겠다. 그 이후로 실제로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두바이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고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서는 이 엑스포만한 행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엑스포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까 사우디가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한국 기업들한테 어떤 사업의 기회를 댈까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모두를 위한 번영,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인데 세 번째 기후변화라는 건 탈탄소 그리고
에너지 자원 다각화, 그렇죠.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 측면에 앞으로 더 큰 투자를 하고 그 방점을 엑스포점에 찍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엑스포 자체가 자신들의 기술력 보여줄 되게 좋은 쇼케이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야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건설 대표적으로 생각이 건설은 나는데. 뭐 당연히 네, 말할 필요도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 쪽, 그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발전 쪽, 그다음에 그린 수소 아니면 블루 수소 쪽 많이 수혜볼 확률이 높아지고요. 태양광, 태양열 쪽, 그리고 풍력 이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K 콘텐츠 쪽이 의외로 지금 K 콘텐츠 쪽이 한번 지켜보실 만한 분야인 게 빈살마 왕세자가 1030의 지지층이 많다라는 말씀을 젊은, 드렸고 네. 리야드가 사실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한 도시예요. 아직은 두바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리야드라는 시티를 짓고 이 안에 테마파크를 미국 콘텐츠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FC라든지 WWE, F1 레이싱 이런 콘텐츠를 사다가 계속 의무적으로 1년에 몇 회씩 우리네에서 공연을 해줘라는 계약들을 계속 맺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많이 인기 꽂는 커뮤니티가 잘 조성된 곳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전 아랍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큰 K-팝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 리야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번 그런 K 콘텐츠 수출하기에 너무 좋은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이 앞으로도 2030년까지 젊은 세대들 계속 끌어나가려면 빈살마 왕세자는 이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거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채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봐도 그렇고 근데 건설, 수소, K 콘텐츠 일단은 재미로 좀 채울 만한 네. 요소들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보겠고 근데 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게 네옴시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 행사 이제 줄줄이 사우디에서 열릴 거고 엑스포도 가져갔고요. 돈이 많이 다 들죠. 네. 많이 들 거고 조달이 그게 지금 됩니까? 그게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회의론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재원이 다 조달이 되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또 안정세를 빠르게 찾고 있기 때문에 간만에 떨어졌어요. 네 지금 몇 달러? 네네. 그한 그러면 70? 불. 네. 네. 그 70불 정도면은 아마 사우디가 슬슬 조바심이 날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75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고 재정이 플러스가 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계속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엑스포에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국가 단위 IR 행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옴시티 자체도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라든지 정부가 출자해서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받아서 운영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우디의 러브콜 특히 지속적으로 그동안 러브콜 대상이었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러브콜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WTI 기준으로는 지금 75불 겨우 이제 지키고 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쉽겠죠. 조바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좀 이견도 사우디가 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도전을 언젠가는 또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정이 아직은 뭐 계획 중인 것 같긴 한데 엑스포 개최 위해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뭘 배웠을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의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까? 말씀 드려도 되게 네. 죄송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왜냐하면 사우디는 2000년에 떨어지면 2035년 또 들어올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다음 건 할까 말까 모르겠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진정성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아쉽고 또 하나는 사실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우리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보다 더 글로벌하다 있고 브랜드 자체가 잘 잡혀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에서 혹은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부산에서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질까? 요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사실. 근데 리야드에서 하는 건 얘기가 다르겠죠. 왜냐면 이슬람 국가, 폐쇄적인 국가, 종교 국가란 이미지 한 번에 벗을 수 있는 브랜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의지에서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이런 의지만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한국이란 나라 잠재력,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의지의 문제다. 또 하나는 특이한 게 엑스포 유치한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국제 행사 유치하는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나 왕정 국가들이 많습니다. 바로 직전에 두바이만 해도 왕정 국가잖아요.
이런 국제 행사는 사실 동일한 경제 수준이면 왕정이나 권위주의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잼버리 사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게 유치한 정권과 이걸 실시한 정권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느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과 빛나는 사람이 다른데, 우리 2030년 예를 들어서 부산 유치했다고 해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거고, 여당도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부산시장이 누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는 뻔하거든요. 지금 하신 분이 그때도 하고 있을 겁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뭔가 통일된 아젠다 자체가 국가 내에서 좀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서울은 이미 이미지적으로 그렇죠. 훌륭한 서울. 부산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리야드는 그 어떤 좀 더 절실한 이미지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것도 와닿네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동과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교류 현황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가장 큰 네. 경제 이벤트 실리로만 놓고 보면은 이벤트성보다는 CEPA,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랑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했죠. FTA 중에 좀 높은 급의 FTA인데, 요거 한번 보시는, 요거 되게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국이 상당히 주요 교육 중에 하나 사우디고, 그다음에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교역량이 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과의 교역을 보면은 심각한 수준의 무역 적자 기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교역 구조가 석유라든지 가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무역 적자 현상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우디가 일단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랑 경제적으로 최근에 좋은 릴레이션십 계속 이어져간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FTA 통해서 일단은 아랍 시장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수출 캐파를 증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거 타진해 본 다음에, 이런 것들 다른 시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나 카타르랑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학계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터키랑도 FTA 맺은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교역량이 한 60% 정도 교역량이 한 40에서 60%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동과의 관계에서 이런 무역 적자에서 하나 벗어나야 되는 길이 하나 또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 현재 한국 기업들 지금 진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한인분들이나 우리 공간에 계신 분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해외 진출, 특히 아랍같이 변수가 많은 시장은 전보다는 선보다는 면으로 접근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콜드콜을 보내든지 아니면 단순히 가서 비즈니스 미팅 한두 번 하고 이게 개척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꾸준히 현지 로컬과 컨택하고 거기 문화랑 제도를 이해하고 오랜 호흡을 통해서 신뢰관계 쌓아야 겨우 비즈니스가 가능한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단히 이런 우리가 기회비용이나 학습비용을 투자하는 거에 너무 좀 인색하지 않나.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우디에서 많은 것들 수주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중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1대1로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현지 인력들을 파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좀 본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여러 이벤트도 그렇고 움직임이 좀 많은 이 상황인데,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바탕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오늘 찍어오신 영상도 그렇고 좀 생생한 얘기, 다녀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조금 더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조금 현지 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두 가지, 아까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려는 수요도 많지만 네. 반대로 투자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투자 전문가들 몇 분을 뵀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은 한국 기업에 절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 750조 원에서 800조 원 정도를 운영하거든요. 네. PIF.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암만 회사가 좋아도 한 번에 투자하는 최소 금액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을 투자하려면 이 회사 밸류가 못해도 6, 7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국에 6, 7천억 정도 되면 이미 대기업 계열사 반열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동에 있는 왕자님이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이렇게 뿅 하고 투자해 주면은 우리 회사가 중동에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사실 너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출도 그렇고 투자 유치도 그렇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진출할 때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너무 동화적으로 접근하신다. 여기도 결국엔 사람 사는 비즈니스 생태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돌아가는 논리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낭만주의 많이 지우고 냉정하게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현지 한인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아쉬움은 좀 이제 뒤로 하고 우리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유리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말씀 토대로 분석하면서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센트 컨설팅의 유태양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